우리나라 수출이 이번 달에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감소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하반기 플러스 반전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큰 폭의 흑자를 보였던 우리나라와 중국 간 완성차 무역 수지가 지난 5월 말 기준 사상 처음으로 200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이 몇 년간 하향 곡선을 그리며 많이 줄어든 탓입니다. 지난주 강남 3구의 전셋값이 동반 하락한 데 이어 새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 강서구에서도 이 전셋값이 내린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출시한 중금리 대출 상품인 사이돌 대출이 2주 만에 300억 원 넘게 대출이 이뤄지는 등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일 목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하반기 들어서도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면서 이 부진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수출액이 줄고 있는데요. 다행히 감소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 하반기 플러스 반전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수출이 하반기 들어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어제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은 246억 4천만 달러,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9% 줄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수출액 감소는 지난달까지 이어지며 역대 최장 기간인 18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수출의 감소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이번 달에도 마이너스를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9개월째 최장 마이너스 기록이 이어질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행히 수출 감소세는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1월 마이너스 20%까지 쪼그라들었던 수출액은 전달인 6월에는 1년 만에 가장 작은 마이너스 2.7%까지 개선됐고 이달 들어 20일까지는 감소폭이 더 줄었습니다. 주영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오늘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하반기 우리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주 장관은 7월에는 어렵겠지만 8월 이후부터 하반기 전체로 보면 우리 수출이 플러스로 반전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며 K-테크의 힘, K-팝 등과 연계해 화장품과 패션, 의류 등 5대 소비재를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의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수출이 부진을 떨쳐내고 플러스 성장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큰 폭의 흑자를 보이던 대중국 완성차 무역 수지가 5월 말 기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인데요. 수출 절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완성차 대중국 무역 수지가 사상 첫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적자 폭은 200만 달러입니다. 한국의 대중국 자동차 수출은 지난 몇 년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014년 17억 9,500만 달러에서 2015년 9억 4천만 달러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어서 올 들어 5월까지 수출은 2,68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판매 대수로는 국내 5대 완성차 업체를 합해 5개월 동안 단 1,231대에 머물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3.7%의 급격한 하락세입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자동차 수는 9.9% 늘었습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이 높아지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경쟁이 되면서 우리 점유율을 이렇게 뺏어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거든요. 수출이 많이 줄고 있어요. 이처럼 중국 수출이 급감한 원인은 국내 업체의 중국 현지 생산이 늘어난 탓입니다.
현대기아의 현지 공장 생산량은 지난 2010년 100만 대를 돌파한 데 이어 2014년 178만 대, 작년에는 18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중국 업체의 경쟁력 강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중국 내수 시장에서 로컬 브랜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업체들의 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2014년 38%에서 2015년 41%로 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더욱 우려할 점은 중국 로컬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가 소형 상용차를 앞세운 중국 자동차는 지난해 약 980대가량 국내로 수입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난주 강남권 전셋값이 4개월 만에 동반 하락했습니다. 재건축 예정 단지의 저가 단기 임대 영향 때문인데요.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강서구에서도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새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이번 주 들어 마곡지구에선 전셋값이 2천에서 3천만 원가량 내린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말 입주하는 마곡 엠벨리 8단지 전용 59제곱미터 전셋값은 6월 말 3억 9천만 원에서 시세가 형성됐습니다. 현재는 3억 6천만 원.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3천만 원 내린 겁니다. 마곡 엠벨리 7단지 전용 84제곱미터 전셋값은 이달 초 4억 5천만 원이었지만 현재 2천만 원 내린 4억 3천만 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마곡 엠벨리 15단지 전용 84제곱미터 전셋값도 4억 원의 시세가 형성된 상황. 이달 5일 4억 1천만 원 하던 것에서 1천만 원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입주 물량이 늘면서 일시적으로 전셋값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기업 입주와 업무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가격을 회복할 것으로. 하반기 마곡지구 입주 물량은 마곡 엠벨리 10-1단지와 11단지 등 총 1,790세대에 달합니다. 또 LG와 롯데 등 60여 개 기업을 비롯해 연구소와 대학병원,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전셋값 주간 변동률은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강남 3구가 동반 하락한 것은 지난 3월 25일 이후 4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이달 초 은행권이 출시한 10% 언저리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이돌 대출이 비교적 순조로운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9개 시중은행에서 출시 후 2주 만에 323억 원이 나간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오늘 현장 점검에 나선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현재 5천억 원 한도의 사이돌 대출 공급 규모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 이용이 어려웠던 서민들이 제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이돌 대출. 신용도 4에서 7등급자를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연 5에서 10%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일 출시 후 어제까지 9개 은행에서 총 3,163건, 323억 8천억 원의 사이돌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하루 평균 264건, 27억 원 수준으로 사이돌 대출이 공급돼 비교적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평가했습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오늘 NH농협은행 광화문 지점을 방문해 창구 직원과 실제 대출자와 면담을 통해 사이돌 대출 운용 상황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6%에서 한 9% 이 사이에 이런 상품들을 은행에서 출시를 하게 되니까 금융부담을 덜 수 있어서 굉장히 고객들한테 환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출자 상담 사례를 보면 제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 신용대출을 쓰고 있다가 사이돌 대출로 갈아타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는 수혜층이 많았습니다. 가스배달 사업자 김모 씨는 신용등급 4등급의 연소득이 1,900만 원인데 연 20%의 카드론 대출 1,600만 원을 사이돌 대출로 바꾸면서 이자 비용이 연 766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좀 비쌉니다. 네, 그렇죠. 아무리 싸야 10%고 15% 이상하게 사이돌 중금리 대출이 6%대니까 그렇죠. 거의 절반이 줄어든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금융위는 사이돌 대출 운용 성과와 신용평가 모델 개선 추이를 지켜보며 현재 5천억 원 한도의 대출 공급 규모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9월 중 사이돌 대출이 4개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에서도 추가 출시되는 만큼 서민들의 중금리 대출 이용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지난 5일 정부 주도의 중금리 대출 상품 사이돌 대출이 출시돼 이 중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동안 중금리 대출 시장은 지난해부터 시중은행의 모바일 은행과 저축은행 그리고 P2P 금융 등이 치열한 각축을 벌여왔는데요. 지난 1년간의 업권별 중금리 대출 성적을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P2P 금융업체들의 등장으로 지난해부터 중금리 대출 시장은 은행, 저축은행, P2P 금융의 3파전이 됐습니다. 10% 이하 금리로 가장 먼저 중금리 대출에 물꼬를 튼 것은 금리 연 5.75%에서 9.55%의 우리은행 위비 모바일 대출입니다. 위비 모바일 대출의 누적 대출 잔액은 출시 1주년이었던 지난 5월 기준 1,220억 원이었습니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12월 모바일 전문은행 써니뱅크를 출범하면서 연 5.08%에서 9.03% 금리의 써니 모바일 간편 대출을 내놨습니다. 지난 5월 말까지 써니 간편 대출 신청금액 합계는 328억 원입니다. 지난해부터 10% 내외의 중금리 대출을 연이어 출시한 저축은행들도 만만치 않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SBI저축은행이 지난해 12월 선보인 대출금리 연 6에서 13%의 모바일 신용대출 사이다는 출시 7개월 만에 900억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JT 친해저축은행도 같은 시기에 최저 연 12% 금리의 원더풀 와우론을 출시해 현재까지 누적 대출액이 520억 원가량 됩니다. 리스크 관리에서도 우리은행 위비 대출이 3.3%의 연체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사이다와 원더풀 와우론의 연체율은 제로를 기록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노하우가 10분 발휘되고 있다는 평입니다. 저축은행들이 중금리 대출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 후발주자라 할 수 있는 P2P 금융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지난해 말 P2P 금융업체의 누적 대출 금액은 200억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빠르고 편리한 대출 프로세스로 불과 7개월 사이에 상위 5개 업체의 누적 대출액이 1,100억 원을 넘어서며 5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상위 5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현재까지 연체율이 제로이고 나머지 2개 업체의 연체율도 0.8%가 채 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노조가 지난 5일 회사 측이 제시안을 하나도 내지 않았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한 지 16일 만입니다. 현대차 노사는 오늘 오후 2시 울산 공장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교섭 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4차 임협을 열었습니다. 관건은 노조 요구에 대한 사측의 제시안입니다.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이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수정안을 요구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여름 휴가를 앞둔 다음 주 추가 파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사는 파업과 별개로 주말과 25일 노조 창립일에도 집중 실무 교섭을 벌여 임금 피크제 등 쟁점 접점 찾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협상과 별개로 노조는 오늘 사흘째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13,000여 명의 2조 근무자는 2시간가량 뒤인 오후 8시 20분부터 4시간 동안 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양적 완화가 진행되면서 수혜를 받은 업종은 바로 자동차와 화학, 정유, 이른바 차화정이었습니다. 과거 차화정 주도로 국내 증시도 함께 상승세를 펼쳤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유가마저 하락하면서 그 위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차화정의 빈자리를 IT와 소재, 산업재를 뜻하는 아소산이 채워주고 있는데요. 신주도 업종에 대해서 보도국 박미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이 코스피에서는 이른바 차화정이라고 부르는 수출 기업주들의 주가 상승률이 유독 눈에 띄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가장 수혜를 받은 업종은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였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들 업종의 주가도 과거 대비 하락한 상태입니다. 대표 수출주인 차화정이 맥을 못 추자
그러자 증권가에서는 조심스럽게 차화정의 뒤를 잇는 신주도 업종으로 IT, 소재, 산업재 앞글자를 딴 아소산을 꼽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새로운 주도 업종인 아소산은 최근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까? 네, 이들 세 업종은 국내 증시가 브렉시트 충격을 받을 때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브렉시트 충격이 반영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이들의 주가 수익률을 따져보니 7에서 9%대로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는데요. MSCI 선진국 중에서 IT와 소재, 산업재 업종의 수익률이 시장 평균을 앞선 국가가 50%를 넘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MSCI 신흥국으로 구분되긴 하지만 경제 펀더멘탈이나 기업 구조는 선진국에 가까워 한국과 선진국 증시에서 IT와 소재, 산업재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상당 부분 유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과거 처하정처럼 아소산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IT와 소재 그리고 산업재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뭐죠? 네, 먼저 IT 업종의 경우 미국의 경기 회복이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금리가 인상됐음에도 미국의 경제 기초 체력은 탄탄한 상황인데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꾸준히 반등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임금 증가율도 매월 2%씩 상승하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 회복이 IT 제품 수요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소재 업종의 경우는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 기업의 구조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반등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IT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업재가 강세를 보이는 데는 각국의 재정 정책과 인프라 투자를 꼽을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 8년간 지속된 통화 완화 정책이 효력을 잃으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들은 투자와 수주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강세 업종이었던 차화정이 지고 이 새로운 주도 업종으로 아소산이 뜨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주도 업종인 아소산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아소산이 뜨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아무 기업에 투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래세태에 따르면 최근 국내 증시 전체 상장사 가운데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 중 IT 업종의 비율은 26.8%나 됐는데요. 이어 산업재와 소재가 차지했습니다. 이는 곧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고승희 미래세태우 연구원은 고점 매수를 피하려면 주가 상승세가 계속될 기업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더 좋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곳이 대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부터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종목은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가 발표한 2분기 잠정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자 52주 신고가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예상보다 좋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 위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꾸려볼 것을 추천했습니다. 네, 최근 떠오르는 신주도 업종에 대해서 보도국 박미라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G화학이 기초소재 부문의 탄탄한 수익성에 힘입어 18개 분기 만에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LG화학은 지난 2분기에 매출 5조 2,166억 원, 영업이익 6,158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작년 2분기에 비해 2.8%, 영업이익은 9.3%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2011년 3분기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순이익은 3,856억 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9.3% 증가했습니다. LG화학은 실적 호조와 관련해 기초소재 부문 원료의 안정화와 성수기 진입에 따른 제품 수요 호조로 수익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지 부문은 소형전지의 주요 스마트폰 고객사 매출 부진과 자동차용 전지의 미래 투자 비용 증가, 정보 전자 소재 부문은 전방 산업 둔화에 따른 판가 인하 지속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졌습니다.
시중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최종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전체 연봉의 차등폭을 점진적으로 40%까지 확대하고 최하위 직급의 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금융공공기관보다 한층 강화된 안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국내 은행 산업이 위기에 직면했지만 은행 내 인건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체 연봉의 최고에서 최저 차등폭은 도입 당시에는 관리자는 30% 이상, 일반 직원은 20% 이상으로 한 뒤 도입 안정화 이후 단계적으로 40%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책임자급 이하의 일반 직원도 개인 성과와 역량에 따라 기본급 인상률을 최소 1%포인트 이상 차등 설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저금리 기조의 위기의식을 느낀 은행들이 새 먹거리로 찾아 나선 멤버십 포인트 서비스가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통합 멤버십에 가입하면 우대 환율을 적용해주고 여행자 보험 가입 혜택을 주는 등 계열사를 동원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까지 영업을 해 금융감독원이 나서 과열 경쟁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가장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하나 멤버스는 S-오일, 옥션, 지마켓 등 100여 개 업체에서 포인트를 쓸 수 있게 해 회원수 5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한 팬클럽은 출시 한 달 만에 회원수 55만 명을 돌파했고 우리은행도 지난 1일 뒤따라 위비 멤버스를 내놓으며 경쟁에 나섰습니다. KB금융도 하반기 유사한 멤버십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이 꿈의 열차로 불리는 하이퍼루프 개발에 나섭니다. 울산과기원은 한국형 하이퍼루프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유루프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퍼루프의 최고 속도는 시속 1200km로 KTX보다 4배 빠릅니다. 직선 거리로 325km 정도인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16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이 하이퍼루프는 진공 튜브 안으로 캡슐 형태의 고속열차가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시스템으로 2013년 8월 앨런 머스크가 제시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 열차는 튜브 안에서 공중에 뜬 채 이동하게 되는데 열차가 뜰 수 있도록 자기부상 방식이 도입됩니다. 자석이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원리를 이용한 자기부상 방식은 전력 공급량이 많이 필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울산과기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터널 상부에 태양 전지를 설치하는 등 전력 공급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5년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총 14억 원의 연구비가 투입됩니다. 대형마트 일부 점포의 식품 코너 김밥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식품 193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서구의 롯데마트 상무점에서는 통큰 김밥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됐고 대구 달서구의 이마트 월배점에서는 마리김밥 골라담기 제품에서 홈플러스 서대전점에서는 전보치즈 김밥에서 대장균이 나왔습니다. 대기업 식품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롯데푸드가 생산하는 제품 가운데 오징어 파 불고기 도시락, 체다치즈 김밥, 길어진 참치김밥 등 무려 3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나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설빙에서는 인절미와 팥, 우유, 얼음 등 3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한꺼번에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등 1,400여 곳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31곳을 적발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발견된 위조 지폐가 637장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12.7% 늘어난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약 36만 대의 항공기가 우리나라 항공로를 운항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매일 2,000대가량의 항공기가 우리 상공을 날아다닌 셈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봤을 때 60대의 계좌당 평균 가입액이 25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감하게 육아휴직을 하는 용감한 아빠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약 3,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6%나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수입니다. 내일도 낮 동안 찐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높은 기온의 습도까지 높아 불쾌지수도 높겠고요. 여기에 자외선까지 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각 위성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이 구름 많은 모습인데요. 내일도 전국이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다 중부지방은 오후 들어 차차 흐려지면서 밤부터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지방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이 비는 토요일에 중부 전역으로 확대됐다가 일요일에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서울, 경기 북부, 강원 북부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도는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이유는 장마 전선이 일시적으로 남하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차차 흐려져 밤에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지방으로는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구름 많겠고 강원 동해안은 차차 흐려져 북부지방으로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25도 이하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많겠고 한낮에 전주 34도로 서쪽 지방은 폭염이 예상되고 동쪽 지방도 대구 30도 등으로 무덥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는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에 계속해서 무덥겠고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주말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